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중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결혼해서 이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행복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쓰게 됐어요. 골드미스를 꿈꾸다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사회생활을 비교적 빨리 시작한 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부장까지 빠르게 승진한 케이스였고,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 회사에 입사한 케이스였죠. 처음 만난 건 남편이 대리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 좋은 골드미스로 회사에서 꽤 많은 남자의 고백을 받았지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리불순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 배란도 일정치 않아 아이가 생기기 힘든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한 남자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사교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부장님, 곧 퇴근하실 시간인데 저녁 같이 어떠세요? 아, 퇴근. 먼저 퇴근하세요. 나는 할 일이 더 남아서. 부장님, 일하시더라도 식사는 하셔야죠. 저랑 같이 저녁 드시고 일하시죠. 그래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오는 남자를 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호감형의 남자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볍게 저녁 한 끼 정도야 부하 직원과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장님. 네? 부장님은 왜 연애 안 하십니까? 네, 일만 하기에도 하루가 짧고 난 일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죠. 저는 부장님이랑 사적인 대화도 꽤 하고 싶은데요. 네? 아, 이들이 이런 얘기하려고 저녁 먹자고 한 거라면 저는 일어나 볼게요. 사적인 대화가 꼭 남녀 간의 대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안 되나요? 글쎄요. 직장 상사와 친구로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퍽퍽한 세상에 내 마음 터놓을 사람 있으면 나쁠 것 없지 않을까요? 남편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홀린 듯 그렇게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인연은 반복되어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이 되었다고 한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얘기했잖아. 나는 결혼 생각 없고 연애만 하기로. 그래서 동의하고 만나는 거 아니었어? 알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무작정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외동인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제가 아플 때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던 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제가 혼자 남을 것을 매일 걱정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 하기가 그렇게 싫어? 알잖아. 애 가지기도 힘들고 그런 걸로 흠잡히고 싶지도 않고. 아이가 결혼의 전부는 아니야. 너만을 사랑해줄 남자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뭘. 에이, 엄마 아빠 걱정은 하셔. 우리야 노후 준비도 다 끝냈고 너 아니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다. 너만 잘 살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없으면 너 혼자 남을 생각하지? 엄마 정말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너처럼 잘난 애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야?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는 얘기지 않니?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빠, 나 이미 생각 확고해요. 그만 얘기하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혼자 살겠다고 씩씩한 척 살아가는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던 부모님의 말씀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듣고 나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을게. 당신 선택 존중할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나 생리 일정하지 않은 거 당신도 알지? 알지. 어쩌다 건너뛸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도 아이 갖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이제 뭐 아이와 행복한 가족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랑 나 둘만 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너희 어머님도 내가 아이 갖지 못한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랑 나 둘만 보고 살면 되지. 엄마? 내가 설득할게. 그리고 나도 이 나이까지 장가 못 가고 있으니 제발 장가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셔. 걱정하지 마. 막상 그렇게 말하셨어도 결혼하는 손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니시겠냐는 거지. 나 못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내 탓이라고 할게. 난 진짜 자기만 있으면 돼. 저 하나면 된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굳건했던 마음이 흔들렸고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께도 제가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 알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결혼조차 생각 못했던 아들인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생활은 회사 근처의 자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더군요. 어차피 남편의 경제 상황을 아예 모른 것도 아니었고 제가 넉넉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일을 늦게 시작했으니 당연한 듯도 했지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 물으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1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는 동안 공부 뒷바라지로 고생하는 어머님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저를 보며 동경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집 생활비, 동생 용돈,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까지 모두 감당했다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이 저에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신혜인은 영락없이 제 남편의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14살 차이라는 큰 나이 차이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던 남편에게 의지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해서 살고 있던 신우이가 어느 날 배가 불러 찾아왔습니다. 오빠. 너 이게 뭐야? 배가 왜? 나 임신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랑 아이 책임져 주겠대. 아, 그래. 네가 애도 아니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지만 오빠한테 진작 얘기를 하던가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런데 오빠, 나 결혼자금 좀 주면 안 될까? 한 푼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는 없잖아.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래, 오빠가 해줄게. 정식으로 남자친구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하루빨리 결혼식 올리자. 더 배불러 오기 전에. 진짜? 진짜? 오빠 고마워.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근데 오빠보다 언니가 더 잘 벌지 않아요? 언니도 같이 보태주실 거죠? 아가씨. 저희 결혼하면서 경제관리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필요한 결혼자금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오빠한테 받으시면 돼요. 저도 주겠다는 돈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너무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가 결혼하는데 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럼 내가 혼수는 몇 개 해줄게요. 그건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선물인 걸로. 고마워요, 언니. 오빠, 진짜 결혼 잘했어. 언니 최고예요. 신우이가 가고 나서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동생한테 줄 돈 혹시 나랑 살면서 모으기 시작한 그 돈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모아놓았던 거니까. 내가 돈 보태주지 않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애초에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잖아. 알지. 그래도 우리가 남은 아니니까 혼수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그 정도까지만 할 거야. 고맙게 생각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할 말 없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종종 당신이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거 알고 있었어.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당신과 무관하게 내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에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따로 돈 드리거나 하지도 말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알았지?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며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는 하지만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 부모님께 남편 눈치 보며 용돈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각자 부모님과 집안에 대해서는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계약서에 서로의 집안에서 발생한 상황은 본인의 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금 관리도 각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 때문이라도 남편은 저에게 요구할 수 없었겠죠. 시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경제적 무리가 오는 것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신우이에게 결혼자금으로 주었고 신우이는 저와 남편이 해준 돈과 혼수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신우이가 아이 낳고 1년 만에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에게 주고 왔다면서 늘어놓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누구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아이를 신우이는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표현했어요. 애 때문에 나는 집에 묶여있는데 그 자식은 맨날 나가고 내가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애도 네가 키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 이혼했으니 나도 내 삶 살 거야. 애한테 묶여서 내 인생 그렇게 버릴 수 없어.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애를 놓고 나오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작정 애를 데리고 나와. 그리고 애 데리고 나오면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이혼녀 딱지도 짜증나는데. 너 오빠가 너한테 해준 결혼자금 쉽게 줬다고 생각해? 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다 털어준 건데 이게 지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알바라도 하면서 본인 인생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보세요. 오빠한테 지원을 바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언니, 제가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디서 대들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조용히 해. 네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 했으니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렇게 신우이와 단판을 짓고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신우이를 보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는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더니 신우이라고 다를 게 없더군요. 저희 집에 본인 남자친구라며 남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사시킨다며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이혼하고 돌아온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 만나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로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오빠, 언니, 제 남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근데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혹시 남자친구분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혼인했던 적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됐는지는 아세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저랑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맺어지려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진짜 신우이가 데려온 남친이나 신우이나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다 싶더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라고? 응, 나 혼자 세상 살기 힘들잖아.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어. 내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지? 오빠가 내 인생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오빠로서의 노릇은 해줄 거지? 오빠 노릇? 무슨 말 하는 거야? 결혼, 돈 없이 할 수 없잖아. 너, 내가 그전 결혼 돈 해준 것도 모자라서 너 돌아오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는데 그건 다 어쩌고. 잠깐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생활비? 아가씨한테 따로 생활비 보내줬어? 알아서 살라 그러고 일절 안 도와주겠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그래도 동생이 밥 먹을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또 아무것도 안 보내. 아, 그럼 그동안 따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동생한테 보내준 거네? 내가 당신 다시 돈 모으라고 생활비도 내가 다 감당한다고 했잖아. 이러라고 내가 생활비 내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닐 텐데? 그게 미안해 여보. 당신은 동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내가 아빠는 마찬가지인 애를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결혼 자금을 또 해주려는 것 같네? 해줄 돈도 없을 텐데. 여보, 이번에 당신이 좀 도와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아니,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언니,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지 말고 좀 해줘요. 언니 돈 모아서 다 어디 쓰려고요? 저한테 해주면 제가 몇 배로 언니한테 잘할게요. 제가 설마 이 은혜 있겠어요? 은혜는 갚지 않아도 돼요.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 빌려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갚을게. 당신이랑 나랑 남이야? 내가 당신한테 빌려주는 게 더 말이 안 돼.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럼 되는 거죠? 빌려준다 쳐요. 막말로 아가씨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요? 제가 갚겠습니다. 결혼자금 저랑 결혼하는데 쓰는 거니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쪽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나 보네요. 아, 제가 사업 준비 중이라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제 남친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이럴 거 없네요. 알았어요. 빌려줄게요. 대신 차용증 받을게요. 그 차용증 공증도 받아놓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왜요? 안 갚을 거 아니잖아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아, 알겠어요. 쓸게요.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우이에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까지 주겠다는 신우이의 말처럼 차용증 내용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사실 그 돈 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신우이 말하는 태도가 좋지 못했고 남편도 말로만 혼낼 뿐 결국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못마땅해서 겁이라도 주려고 변호사 앞에 데려다가 공증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돈도 벌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여동생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미움정이 들었는지 못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고 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냥 도와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언니로서 더 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이제는 진짜 우리에게 손 내밀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저도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네, 신우이가 또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저 사업 보증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사업 아이템 진짜 확실하게 성공할 자신 있거든요.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진짜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오빠, 이 사람 믿고 보증 한번 서줘. 내가 결혼하면서 보증은 서주지 말자 약속하고 결혼했어.
이건 절대로 안 돼. 돌아가. 오빠. 오빠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보증만 서주면 이 사람 사업 시작할 수 있고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달라니까. 여기 사업 계획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볼 것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요. 돌아가요.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신우이야 정신 못 차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또 시작이구나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나랑 헤어질까 무섭긴 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저 몰래 따로 만나 신우 남편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됐습니다. 내가 보증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 몰래 해줘? 차라리 대놓고 해준다고 하지. 이제 나를 속이고 몰래 해준다고? 내가 앞으로 당신을 뭘 믿고 살아? 자꾸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아, 이건 나랑 헤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게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일이야?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보고 싶지도 않고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와.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진짜 잘 생각하고 얘기해. 우리 둘 일도 아니고 고작 보증 서준 거로 이혼이라니. 고작? 고작이라 그랬어? 이건 우리 신뢰의 문제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가줘, 이 집에서. 남편은 집을 나가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는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여동생네 보증 하나 서줬다고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니? 가족끼리 보증 그게 뭐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니? 어머니, 이건 아범과 저 신뢰가 깨진 문제예요. 결혼할 때 보증만큼은 친한 친구, 가족 모두 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아가씨 일로 싸우는 거? 저도 이제 지쳐요. 엄마, 나 바꿔줘봐. 저기 언니. 아가씨, 어때요? 아가씨 때문에 오빠가 이혼하게 생겼네요? 언니, 저도 언니가 하는 말에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지만 가족이라 참았는데요. 진짜 이제 못 참겠네요. 언니 그 돈 모아서 다 어디에 쓸 건데요? 어차피 애도 못 낳잖아요. 키울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모았다가 자식 물려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오빠 동생이면 언니 동생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언니는 동생도 없잖아요. 내가 딸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랑 결혼은 왜 했어요? 언니 없을 때 우리 남매 사이 좋았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오빠 이상해지고 나랑 사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게 적반하장이다 싶었습니다. 잘해줘 봐야 기억도 못하고 물에서 꺼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던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랑 더 얘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신우이를 가만히 놔두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던 건 이 상황, 이 말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제대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늘 대비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해 놓았어요. 제 성견 진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와 신우이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니? 결혼 계약서? 너희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었니? 부부 사이의 계약서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럴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스스로 챙겨서 살아야 하거든요. 아가씨 말씀대로 저를 부양해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슬픔을 나눠줄 형제 자매도 없어서요. 그래서 당하고 살지 않게 항상 대비를 해뒀을 뿐이에요.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을 리가요?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왔어요. 저희 재산 관리 따로 해왔고 제 재산 증식에 보탬을 준 적도 없으니 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로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요. 여보, 자기야, 이러지 마.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난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준 것 같아.
가족들 일이 우리 가족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주 여러 번. 이제는 이해해줄 수 있는 인내심이 남아있지도 않아.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 알잖아. 이러지 말자 정말.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나보고 한 푼도 받지 말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않냐? 협의 이혼하자는 말에 발끈한 이유는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 그걸 나눠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를 사랑해서 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만나 혼란스러웠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까지 오더군요. 솔직히 제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가족을 버리고라도 저와 살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퍼줘도 밑 빠진 독처럼 오빠한테 바라기만 하는 신우이, 그리고 그 신우이마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들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그 사람들을 두고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만 아니라면 저희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끝까지 간이 나오는 말은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건 좀 열받는다는 말.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려고 했다니 이 사람에겐 내 재산 한 푼도 아깝다.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그 어떤 동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재산에 보태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보태주지 않았나? 이런 식이면 당신 동생한테 빌려준 돈, 이것도 차용증 있는 거 알지? 이것도 받아낼까? 당신 봐서 이건 안 받고 헤어지려 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것까지 그냥 다 받아내고. 아이씨 진짜. 제 할 말을 다 하니 남편은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만약의 경우 최악의 수를 생각하여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믿을 건 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혼에 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무난하게 이혼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한테 속인 게 하나 더 있더군요. 변호사가 남편 재산을 파악하는 와중에 발견한 게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구입해둔 소형 건물이 있다고. 제가 신우의 혼수를 해주고 신우의 재혼 비용을 빌려주는 동안 나몰래 자기 앞으로 건물을 사두며 결국 나보다 더 재고 따진 건 남편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나를 제일 못 믿고 살았구나. 심지어 이 건물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려 했나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가 가압류부터 걸어놓자 했었는데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재산을 은닉한 걸 보면요.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강제 집행을 요청했고 그 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동생한테 쓴 차용증 빌미로 강제 집행해서 그 돈을 결국 다 받아갔더라? 참 당신 인정머리 없는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못됐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 지경이어도 가족으로서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나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나 봐? 참 말 한번 뻔뻔하게 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족이어서 건물 있다는 것도 속이고 네 여동생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우리 상황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인정머리 없다고? 그래, 네가 아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말하나 한번 드러내 볼게. 너만 변호사 있는 줄 아냐? 나도 변호사 있거든? 장인어른이 준 돈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더라? 야, 너도 그렇게 철저히 숨겼으면서 나를 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이야.
본인들 나중에 장례식 때 쓰라고 준 비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쓸 돈도 아니고 그래서 너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로 참 좋은 이유 든다. 내가 그 돈 가만히 두나 봐. 나도 재산 분할 청구 소송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음껏 해봐. 능력 있는 변호사 쓰고. 하긴 능력 있는 변호사 썼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말하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았겠지. 변호사 말이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더군요. 만약 건물을 구입해서 그 건물값이 올라갔다거나 주식을 사서 재산이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증여받은 돈 자체를 분할 요청할 수 없다고요. 어차피 건드릴 생각도 없는 돈이었지만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비상금으로 두고 있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재산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물값이 구입했을 때보다 꽤 올라 저는 많은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에 비해 본인은 받은 게 없으니 열이 꽤 받았는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더군요. 받아봤자 들을 말 뻔했고 하고 싶은 말도 없던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와 함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저와 전 남편은 듣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눈치 보며 저에게 남편 얘기를 하지 않던 직원들이었지만 아무리 쉬쉬해도 들리더라고요. 서로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부서가 달랐고 근무 층수도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꼴 보기 싫었을 텐데 그만두지 않은 이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굳이 피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저 때문도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남편도 아닌 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더러운 꼴까지 보인 줄은 몰랐겠죠. 몇 년이 지나고 회사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운송되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말하기를 주저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 그게 부장님, 뭔데? 큰일이야? 재무부 직원이 공금 횡령을 했대요. 횡령? 누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 부장님 전 남편분이라던데요. 어? 이 대리 말하는 거야? 네, 심지어 요번이 처음도 아니래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혼한 저조차도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처절하더군요. 저와 이혼 후 신우의 남편의 사업은 결국 망했고 그 사업에 보증을 서준 남편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됐답니다. 억 단위의 빚이 생기니 버는 족족 다 차압당하게 되었고 생활도 좋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 뭐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공금 쪽에 손을 댔나 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살기 전부터 조금씩 횡령을 해왔더라고요.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공금 횡령으로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불려 그 돈으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렇게 겁없이 계속 횡령을 해오다 이번에 회사 감사가 진행되며 걸리게 되었고 해고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해고된 남편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사람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던 사람이 징역까지 살다니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 이렇게 내 주변에도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이 징역을 살 동안 저는 더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고 저 혼자 잘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참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사람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겁도 났습니다. 전 남편도 분명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살려 했던 제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좋은 인연까지 놓쳐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겁내며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결국 저는 거래처 사장이었던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지금의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장래 희망이 아내 외조하는 남편이었다고 할 만큼이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려주었고, 집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날에는 커피를 가져다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에게 불안감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나 집안일 진짜 잘해. 내가 당신 외조해줄게. 정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 정말 마음이 좋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이 문제. 그리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래? 아이 말이야. 물론 아이 없이 당신과 둘이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당신 슬픈 눈 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 우리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좋잖아. 그래, 당신이랑 노력한다면 아이 생기지 않아도 그 과정도 행복할 것 같아. 저를 이렇게나 이해해주는 남편인데 단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이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슬픈 마음을 잘 위로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는 병원에 다니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저희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처럼 저희에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제가 무슨 여왕인 듯 떠받들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괜한 생각이라는 듯이 건강하게 자라 태어난 저희 아이는 지금의 남편을 닮아 잘 웃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자기가 아이를 돌볼 테니 제 일을 계속하라던 남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아이를 잘 본다 싶을 정도로 아이 육아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덕분에 빨리 회사에 복귀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진급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만 1살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위해 호텔을 예약했고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양가 식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해 소소하게 진행한 돌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전 신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얼굴을 피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전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서빙하느라 수고가 많네요. 여기 팁. 열심히 살아요. 다른 사람 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자기가 벌어서 사는 삶을 살아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예시미에게 그렇게 훈수를 던지고 나니 마음에 있던 돌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할 힘도 없던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참 정말 이런 일은 꼭 하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배달기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징역 살고 나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설마 우리 집으로 배달 오겠어? 싶던 생각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이젠 이쪽 배달은 안 왔으면 좋겠네. 보기 거북하니까. 여보, 음식 받았어? 내가 아기 기저귀 갈고 음식 세팅할 테니까 식탁에 올려놔. 아기? 너 아이를 낳았어? 못 낳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당신이랑은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이 사람이랑은 생기더라고. 당신 문제였나 봐. 아이 안 생기는 건. 아니면 하늘이 내 편이라 우리 사이에 아이를 안 주셨던 거겠지? 저를 원망하는 듯 애처로운 듯 바라보는 전 남편의 눈빛을 뒤로하고 문을 보란 듯이 쾅 닫았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빠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전 남편은 그렇게 위하던 여동생 때문에 좋은 직장도 잃고 정가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남편에게 은혜를 갚겠다던 신우이는 본인의 빚 갚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만 믿으라던 전 남편의 강언이설에 속아 결혼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대비해놓은 것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전히 현재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의 비상금은 지켜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무엇보다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증명해준 전 남편. 만일 전 남편이 신우이나 신모가 아닌 저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상황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까요? 글쎄요. 전 결국 전 남편은 똑같이 우리가 아닌 자기 가족만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개념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지금의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인지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며 의견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점을 잘 찾아 타협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무엇보다 여전히 절 많이 아껴주고 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도 별탈 없이 잘 크고 있고요. 인연이 아니라면 놓을 줄도 알아야 진짜 좋은 인연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인연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계속 신우이와 시댁을 향해 희생하다 못해 저에게까지 같이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전 남편과 같이 살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었겠죠.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게 부부이지만 그 부분이 너와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 의한 것이라면 끊어내지 않는 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처럼요.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기나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